자, 간단히 봅시다. 6쪽이다, 그죠? 6쪽에, 좀 자세하게 할 거니까 좀 구석구석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쪽이죠. 부동산학의 정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밑줄, 능률화의 원리, 밑줄. 능률화의 원리, 이거는 이론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원리. 그 다음에 응용기술, 밑줄.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죠. 개척하는 밑줄 종합 응용과학이다 라고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김영진 교수님이 이론입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정했다.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 정했다. 즉 이론과 실무적인 실전적인 들어가 있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을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론만, 이 이론이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 현상에 접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지. 이론과 실무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뭐 부동산 강화 정책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론이 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안 되면 이 이론은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다. 즉 이론과 실무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쭉 내려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동그라미로는 사회과학 밑줄. 부동산학이란 학문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별자리가 어떻니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등번개가 왜 생겨요? 그런 것들은 자연과학이고 우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오른쪽에 있죠. 경험과학 밑줄. 부동산학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학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이 현실에 맞아떨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게 아니면 이 이론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이론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종합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밑줄.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으로부터 종합된, 민법도 좀 섞여 있고 공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투자 파트도 들어있고 수요공급 같은 경제 파트도 들어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버무려진 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전문용어 이런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짜집기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요거 조금 떼가지고 보시면 그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응용과학 밑줄. 부동산학은 순수 학문 자체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체적인 걸 나타내는 응용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규범과학 밑줄. 부동산학은 굉장히 많은 법규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우리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에 뭐 그래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온통 하지 마잖아. 그만큼 법규가 많은 겁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의 사회 질서와 그다음 우리의 사회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법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연구 방법 이거 봅시다. 그런 거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할 거예요. 어떻게 연구할 거냐? 밑줄 안 그어도 됩니다. 분산식이라는 걸 뭐냐?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우리가 부동산학은 법률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이라고 보는데 이걸 법률적 따로, 경제적 따로, 기술적 따로 보면 제가 그걸 분산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점식이라는 건 뭐냐? 이 중에 뭐가 중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여기 중점이에요. 그럼 얘들은 뭐죠? 요거에 대한 지원. 이게 중점식입니다. 3번, 종합식은 밑줄. 우리가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뭐냐? 밑에 밑줄 긋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런 느낌이죠.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다른 말로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말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종합적인 걸로 연구하겠다라는 말과 이런 법률적인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 개념으로 연구하겠다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95%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종합식 접근 방법은 비슷한 개념이고
우리가 부동산학을 연구, 접근하는 방법이 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목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네 번째,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은 우리는 부동산이 돈이 될까 안 될까? 경제적. 건물 지을 수 있나? 기술적. 어디까지 부동산이야? 법적. 우리 이렇게 접근해.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법을 만드냐,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규제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정부는. 그래서 정부 같은 공적 주체가 접근하는 방법이 법 제도적 접근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행태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해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 그걸 행태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이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내리더라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입니다. 넘어가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부동산학에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종합식. 부동산을 법, 경기, 복합 개념으로 연구, 종합식으로 연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밑에 갑니다. 8페이지 넘어가시면 부동산은 뭘 연구하느냐? 제목만 밑줄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연구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현상, 부동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예를 정부가 만약에 이 지역에 세금을 높였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변하더라. 부동산 현상. 그에 따라서 인간과의 관계, 그때 인간은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들, 부동산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세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 분야라는 게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결정이라는 거는 뭘 한다 만다죠. 그 밑에 봅니다. 투자, 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말까. 밑에 오른쪽이죠. 금융, 투자할 건데 돈을 빌릴까 말까. 결정. 그 다음에 개발, 여기 토지를 개발할까 말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쓸까 말까. 이게 전부 다 결정입니다. 전부 다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와닿는 어떠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잘 몰라. 어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문.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건데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중개. 도움을 주는 그게 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개, 마케팅, 상담, 평가, 관리 이런 것들은 결정을 많은 거죠. 지원합니다. 요거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기초 분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쯤입니다. 농담 삼아서 거의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지문 하나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 생각보다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랬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근데 왠지 느낌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그게 답이라. 그런 것들이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6개월 전에 들어본 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죠?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게 들은 느낌이 있다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 몸에.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문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상 느낌적 느낌만 많은데 그렇게 푸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서 푼다? 불가능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봅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세 가지인데요. 1. 효율성의 원리 밑줄. 동그라미 2번 민간 부분 밑줄.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 원리이죠. 경제 개념. 재소 비용, 재료 효과. 여러분이 어떤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는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저렴하게. 그리고 수익은 높게. 반대로 하면 나 망했다. 그죠? 나 망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히 저렴하게 사서, 그죠? 임대료 잘 받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게 효율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민간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형평성 원리. 형평성의 원리 밑줄. 그러면 정부도 바탕은 효율성이 맞아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만 따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LH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집을 못 구하는 사람에게 좀 저렴하게, 그게 뭐냐? 형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은 중간에 공적 주체 밑줄. 정부 같은 공적 주체는 형평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능력이 되는 사람 알아서 한다고 주택을.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약간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합법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을 원칙으로 만든 게 오른쪽에 가로 4번에 있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1번 능률성의 원칙 밑줄. 이 능률성의 원칙은 왼쪽에 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안정성의 원칙 밑줄. 이 안정성의 원칙은 위에는 합법성과 연결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안정하겠죠. 넘어갑니다. 3번 경제성의 원리. 이거는 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공정성의 원리는 형평성하고 연결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즉 뭐냐, 지도 이념을 다시 풀어 정리한 게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게 뭐냐, 능률성의 원리예요. 능률성의 원리,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뭐냐, 첫 번째 줄 끝에 미죽었습니다. 소유 활동에 있어서 능률화를 위해서는 제유효 이용을,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 능률화는 거래지 확립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능률화, 능률성이라는 것은 아까 경제적 개념,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룸을 하나 샀어. 소유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수익을 넣기 위해서. 아니, 내가 원룸 하나 사면서 안동 지역에 있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수익을 높이겠다, 그게 제유효 이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작게 투자해서 큰 수익을 노려야 되겠다, 이게 여기 말하는 제유효이다. 즉 부동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소유,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결국 뭐냐, 제유효 이용이라는 거죠. 부동산을 잘 사용하는 거지. 잘 사용하는 게 가장 돈을 잘 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소유할 때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 돼. 이걸 여기 뭐라 하냐면 거래활동. 거래할 때는 거래가 법 테두리에 잘 매매가 돼야 되겠죠. 만약 이걸 5억짜리인데 이걸 막 10억에 사기쳐서 팔면 되냐고? 안 되겠죠. 그때는 뭐냐, 능률화는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거죠. 거래 질서를 잘 확립해서 원활하게 부동산이 건전하게 부동산 거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학문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사고 팔고 근데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학문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 즉 부동산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을 때는 잘 사용하고, 팔 때는, 사고 팔 때는 거래 질서를 잘 지켜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요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알겠죠? 한 번, 두 번 나온 게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하위 원칙이 6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전 원리, 이전 밑줄.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이 담당하는 걸 넘긴다. 여러분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모내기철이다, 그죠? 모내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모내기를 사람이 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저희도 막 군대에 있고 할 때는 모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사활동 나갑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고참들 안 갑니다. 여하튼 그래도 가면 좋아. 그래도 뭐라도 가직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여하튼 모내기 쭉 해서 모내기도 해보고 해야 결혼이 쉬울 텐데 쫙 하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기계로 쭉 하잖아. 기계. 즉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뭐냐, 이전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도구, 기계를 사용해서 더 능률을 높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옛날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볼게요. 옛날 공인중개사, 한 30년 전에 공인중개사들은 1년 동안, 연말 되면 1년 동안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하장 같은 거 쓰겠죠. 안 쓰려고 그랬나? 그죠? 막
꼭 붓글씨로 예쁘게 써야 되지 않을까? 30년 전에는 요즘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그냥 300명한테 문서 하나 똑같은 걸 잘 만들어서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계속 똑같이 문자를 30개 쫙 보내잖아. 고객은 감동. 이렇게 고운 문자를 왜 이거 300명 똑같이 보낸 거잖아. 좀 이따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게 그거 물론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일일이 써도 되지만 이 휴대폰 같은 도구 기계의 힘을 통해서 좀 능률을 높였죠. 그게 이전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보족이라는 건 뭐냐? 이전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기계의 힘을 빌려요. 이제는 보족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여러분 밭이 있어요. 이렇게 밭에 커다란 요만큼인데 밑으로 요만큼 들어있는 바위가 있어. 요것 때문에 농사가 정말 힘든 거야. 왜? 막 피해가야 되거든. 바위 농사 못하니까. 이거 내가 들어낼 수 있나요? 이거는 강원도에 와도 못 들어. 방법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크레인 기계로 가지고 파가지고 들어내면 되겠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계의 힘을 빌린다. 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이게 쌀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보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보시면 인간의 한계 보충 극복.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담의 원리. 분담의 원리라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업무를 분담하면 우리가 우리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이혼 전문가라는 변호사 있잖아. 신성한. 요즘 안 하자. 드라마도 좀 보고 해야 된다니까 안 보내 사람들이. 안 만나요 그거? 신성한 나오는 거? 이혼에 관심 있을걸? 이혼에 관심 없어도 모르지만 이혼에 관심 있을걸? 그죠? 그런 느낌. 나만 생각이었나? 여하튼 우리 그때 느낀 게 있잖아. 그때 뭐라고 느꼈냐면은 어떤 변호사한테 이혼을 맡기니까 나 이혼 전문 아닌데? 아니 변호사하면 저보다 법을 하지 왜 전문이냐고. 그죠? 그렇지? 이게 효과 분담을 할수록 능률이 높아. 내가 만약에 이혼만 전문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혼에 관계되는 판례라든지 외국 사례를 내가 정확하게 알 게 많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모든 폭넓게 아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외국 사례를 가지고 판사님을 설득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 판례 가면 좋겠지만 없으면 미국이나 일본의 또는 유럽의 어떤 판례 사례 그거 가지고 와도 설득되잖아 판사님한테. 근데 내가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면 그걸 모를 수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분담을 하면 업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그랬잖아. 그냥 법 잘못되면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면 되는데 이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구나. 형법 전환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알았잖아. 그래서 분담할수록 능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결. 분담한 업무를 다시 연결해야 돼. 아니 얘가 아닌데 또 하고 있으면 중복이잖아. 연결돼야 되겠죠 업무가. 그래서 여기까지 넘기고 착착착 이렇게 될수록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중개사 업무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중개사 업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 혼자서 내가 하기도 하지만 좀 규모 있는 데는 우리는 규모 있는 데는 이 팀을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것만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가 연결되게끔 이렇게 많이 만드는 그런 중개사들도 있습니다. 연결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표준. 표준은 뭐냐면은 회사에서 서식 같은 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나만 알아보게 막 이렇게 기호를 막 이런 거 써요. 이렇게 하트 표시하고 막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 알아 몰라?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식과 딱 되어 있으면, 규격화 되어 있으면 이 보고서를 회람할 수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업무 분담과 연결이 원활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표준화할수록 능률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발. 사실 요게 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분발 파이팅입니다. 분발이 높은데 왜 효율이 높으냐고. 이건 저희 지역에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우리 학원이 있는지 몰라. 자기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4년 5년 전에 제가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여자분이 계세요. 저보다 1살 작아요. 나이를 말 안 할 거야. 하여튼 1살 작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부 다 합격 못한다 그랬어요. 뭐가 안 되느냐? 민법이 안 돼. 왜 민법이 안 되느냐 하면 이분께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만큼 한 사람인데 충분히 공부했지만 이분이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민법이에요. 민법이 45조까지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지 못해. 암기는 잘해. 그런데 사례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볼 때는
갑을병. 이놈이 잘못했는데 왜 이놈이 잘못했다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법적 개념과 도덕적 개념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놈 충분히 나쁜 놈이거든. 그런데 법에서는 얘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라.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쌤한테 따져. 얘가 잘못했다고. 원장님도 혼나기만 하지. 이게 법과의 어떤 개념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민법은 여러분 생각했더니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관례법이에요. 이 안에는 나름대로의 체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라고 딱 줄 수는 없어. 선생님도. 그렇지만 공부하다 보면 이런구나 스스로 느껴야 돼. 그걸 못 느끼니까 이랬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쌤이 따지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했냐고. 원장님이 법 만들었냐고. 그걸. 그게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거든. 오랫동안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사회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우리나라 따르고 인도 따르고 다 달라. 그죠?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걸 이 뭔가 제도화시키는 나름대로 그게 있다니까. 그 안에 명확하면 그게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수업 끝나면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잘하는 사람 있잖아. 물어보잖아. 그 사람이 쉬는 시간 내내 설명해. 10분 더 설명해도 모르겠대. 대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 받는 거잖아. 내가 쫙 말했잖아. 내가 막 우리 신랑 욕을 쫙 했어. 그러면 딱 끝나고 그다음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돼. 딱 끝나고 신랑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 느낌 아시겠나요? 아까만 사람이 쉽게 말했어.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 합격 못하다 그랬어. 진짜. 이 합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민법이 45점이 나오는 최대치야. 이건 민법이 과락이라 그랬어요. 과락한 놈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 과락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제일 많은 게 45점이에요.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의 민법이 그나마 좀 쉽게 나왔어요. 괜찮게 이 사람이 민법 50점이 나와서 합격했어요. 합격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냥 바로 오픈하지 말고 3년은 소공을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팩이 있습니다. 그냥 그날 바로 오픈했습니다. 사무실을. 누구도 다 이 사람은 1년 안에 망한다 그랬거든. 제일 잘해. 왜 잘할까요? 파이팅이 있어요. 파이팅.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고객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말만 해. 내 말만 해. 내 말만 해. 그냥 내 말만. 집을 딱 넣어놓고 이거 거래 안 하면 집에 안 보내는 거야. 그 파이팅 억수로 좋아.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무 논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논리적인 것 같아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내 보험 있다고 뭐 떨어져야 되잖아. 이 사람 안 떨어진다? 그럼 이것도 이야기하지. 왜? 계속. 그래서 동창회 가면 그런 애들 만나잖아요. 한 2시간만 열받아 알았다 가라. 있잖아요. 쓸게. 뭐든 쓰면 되로.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은 분발, 파이팅이 좋아. 그리고 목소리 톤부터 달라.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거래할 때도 이거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누가 하겠냐고 안 하지. 오케이 굿.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팅 분발이.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 어쩌면 요게 있는 이유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요게 어쩌면 요것보다도 요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도시인 거래는 원룸 거래는 납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면 원룸 중개를 하는 사람들, 젊은 층들은 딱 보면 딱 느낌이 온대요.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하고 딸이 걸어가는데 느낌이 딱 보면 고3 같아 보이고 엄마 같아 딱 보이잖아. 원룸 구하러 온 거야. 그러면 이거 가만히 다른 사람에게 숨겨서 가게 만들면 안 돼. 잽싸게 가서 먼저 말을 거는 거라. 원룸 사냐고. 어떻게 하냐고. 원룸 찾으시는 것 같다고. 원룸 사냐고. 괜찮아. 좋은 게 더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걸 잘해야 되는 거지. 파이팅. 그런데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요?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영업할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야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내 만나러 온 거 상담하러 온 거 아닌가? 뭐 물어보러?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 뭐 물어보기 뭘 봐라. 앉으시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오시냐고. 말라 물어봐 그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오시게 던져보러 왔지.
큰 물어보게 일단 앉으시라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럼 앉아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오셨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면 누구 찾으시나요? 그 말라 물어봐 그런 걸. 앉으시라고. 일단 위에서 온 거잖아 이 사람은. 앉아놓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이제 뭐 찾으시는 물건이 있냐고. 이렇게 바닥 들어가야 되겠지. 분발 파이팅이다. 이게 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고객의 말 안 들어 이 사람은.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왜 자기네에게 너무 좋은 거거든. 그게 먹히는 게 효과 있다. 그래서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발, 파이팅이 어쩌면 능률의 가장 중요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발,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없잖아. 없잖아.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예요. 한 번만. 아셨죠? 이건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 모의고사용이에요. 모의고사에서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물어본다고 나한테. 근데 하지 말아만 참아 못하겠고 그냥 간단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0쪽으로 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 이제 나왔네. 이제 요겁니다. 요거다, 그죠? 요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얘는 뭐냐? 자, 밑에 이미 죽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 밑줄.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부동산을 하나가 아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법, 경, 기 이렇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 그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겠죠? 그게 뭐냐? 지금 나오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요거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죠. 복합 건물이 쉬우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 이런 개념이니까 용도가 두 개인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복합 부동산은 좀 헷갈려요. 이거는 외우듯이 하시면 되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 경, 기가 나와야 돼. 그럼 이 복합 부동산은 뭐냐? 우리가 토지와 토지 위에 올려진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등기법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해. 그렇지만 거래할 때 이게 세트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함께 거래가 된다.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복합 부동산 밑줄 니은이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 밑줄. 기출지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는 두 개죠. 뭐죠? 토지, 정착물. 넓은 의미는 뭐죠?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다. 요거 밑줄. 경제적 개념은 자 따라합니다.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다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부동산을 경제적인 재화,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생산 재화나 소비 재화 또는 거래 가능한 상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경제적 개념이라고 말하고요. 오른쪽에 물리적 개념은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연환경 위치 공간. 다시 자연환경 위치 공간. 이렇게 보는 걸 물리적 기술적 개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거기서 볼 게 뭐냐? 10쪽에 토지는 먼저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고 밑에 정착물 봅니다. 정착물의 지속적 동그라미. 우리는 법률적 개념은 배웠단 말이죠. 토지 그리고 정착물 이렇게 보면 좁은 의미라 그랬죠. 여기다가 준부동산까지 하면 넓은 의미가 되겠죠. 정착물에 대한 토지는 땅이니까 그대로 끝났고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이거는 지속적 돼 있죠. 자, 화살표하고 적습니다. 장기, 영구 이렇게 장기, 영구 같은 말입니다. 즉 지속적, 장기적, 영구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걸 뭐라고 말한다? 정착물. 그럼 일시적이면 정착물이
아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일시적인 가식주인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금방 말했듯이 지속적 이런 겁니다. 지속적 장기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 위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아스팔트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도로는 이 아스팔트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에 붙어 있는 다리 이런 것들, 요 다리 이것도 토지가 위에 없어지는 그날까지 붙어 있겠죠. 영구적, 항구적,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이거 아파트 모델하우스, 영화 세트장 또는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잠깐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질 거야.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이거 견본주택 같은 거죠. 요거 2, 3년 있다가 분양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화 세트장도 마찬가지. 영화 끝나면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도 마찬가지. 볼트 너트를 풀어서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자, 이 정착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억, 독립정착물, 밑줄. 이거는 오른쪽에 건물 동그라미, 명인마물 갖춘 밑줄 긋고 수목 동그라미, 임목 동그라미, 농작물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건물, 명인마물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다시 건물, 명인마물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는 뭐다? 독립정착물.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가 된다. 그런데 이거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토지에 종속된다. 이 말은 토지 팔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뭐 어떤 걸 많이 쓰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자연식생 이런 표현들,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이나 토지 팔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광의의 부동산에는 동그라미로 준부동산을 보시면 되는데, 준부동산은 본디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줄, 저당권의 객체, 감정평가의 대상,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가 준부동산은 여기 말하는 준부동산, 좁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요거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정착물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게 하면 중부동산까지 부동산의 범위에 속하는데, 이 중부동산이 뭐냐라는 거죠. 중부동산은 부동산의 준에 처리되는 다양한 물건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본디는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의 방법을 갖추면서 부동산화된 것들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 같은 이런 것들은 무형재화입니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는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우리 저당은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도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우리 이것도 감정평가할 때 배웠던 것들이라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중개의 대상이 된다.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특히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중개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요까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정착물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준부동산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자산자본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막 섞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섞어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중요한데 가로서 한번 보면 정착물이라서 픽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정착물과 다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개념,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 토지 정착물을 말하는데요.
11쪽 맨 밑에 있는 정착물 픽처스는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정착물은 건물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 설비를 말하는데 두 가지 개념만 딱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건물을 보도록 하죠. 우리 하원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원 건물의 구성 부분 중에서 저기 있는 창문을 한번 볼까요? 창문. 이 창문은 건물에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창문 저거 분리가 가능할까요?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쉽게 분리는 안 되겠죠. 뭔가 기구를 가지고 아주 강한 힘으로 분리해야 되겠죠. 저기 떨어져 나갔다. 건물은 비바람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거는 본디는 건물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건물에 부착됨으로써 건물의 일부가 돼버렸잖아.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어떤 저 형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인공의 어떤 철물,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그 나사 같은 걸로 연결시켜 놓은 게 있어요. 요게 내 몸 일부가 된 거죠. 지금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 또는 인공 관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본디 내 건 아니지만 내 몸 일부는 아니지만 내 몸 일부가 돼버렸죠. 또는 임플란트. 요런 것들. 요것도 처음부터 내 건 아니지만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요런 것들을 우리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창문 요런 느낌 이해하시면 돼. 창문 이런 것들은 창문은 금방 임플란트 또는 인공 관절과 마찬가지로 본디는 몸의 일부는 아니지만 이게 내 몸 일부가 돼버렸어요. 건물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착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문 말고 저기 있는 시계, 선풍기 이런 거 봅시다. 시계를 건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좀 말하기 애매하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 남자들 많이 찾는데 시계 물론 소중하지. 고가의 시계는 소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있다가 대부분 뭐죠? 영화 친구 보면 그러잖아. 선생님이 시계 차고 있다가 애 뺨 때릴 때 시계 딱 풀잖아.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딱 풀잖아. 내 몸 일부 아니잖아. 아니 이 선생님이 애 뺨 때릴 때 임플란트 풀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지. 시계 딱 풀잖아. 내 몸 일부 아니잖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벗고 손 씻고 이렇게 그래서 많이 나와주고 오잖아. 제가 내는 게 많이 냅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풀고 손을 씻더라고. 제가 안 불어도 되는데 비누칠 할 때 비누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무 꼼꼼했나? 그런 느낌. 자, 이런 다양한 이건 내 몸의 일부, 이거는 이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말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요건 위에 있는 요거 일부 정착물이라는 건 뭐냐? 얘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얘는 일부가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죠? 동산인 거다. 구분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요게 건물의 일부가 되었나 안 됐나 그게 11쪽에 나와 있는 정착물, 픽처스, 건축설비의 구분 기준인데요. 요걸 섞어서 문제를 잘 냅니다. 포인트는 요거예요. 건물의 일부라고 보느냐 정착물 아니냐.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든 게 뭐냐 기억해 봅니다. 엘리베이터, 저는 엘리베이터 있지만 이걸 창문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동산벽에 열린 그림, 선풍기, 시계를 말했죠. 요 둘에 즉 창문은 정착물이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는 시계, 선풍기는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니은에 보면은 그러면 물리에서 손상 없더라도 이걸 제거했을 때 건물에 큰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도 건물의 일부로 봅니다. 건물의 일부라는 느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팔았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원장님 거라고 가정합시다. 알죠? 원장님 건물을 팔았어. 그런데 밤에 와서 창문 떼고 있는 거야. 낑낑이를 못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원장님 말하는 거지. 아니 내가 건물 팔았지 창문 팔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이러면 나중에 재판 걸리면 판사님이 다시 붙여놓으세요 그런다고. 다시 붙여야 돼. 이해하시 좀. 원장님이 건물 팔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수도꼭지 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건물 팔았지 소고지 팔았냐고. 큰일 납니다. 판사님 다 붙여놔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건물의 일부로 본다. 건물 팔았으면, 그럼 건물 팔았으면 그 안에 창문이나 수도구지 다 들어있는 거다. 왜? 이게 없으면 건물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봅니다.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샀어요. 건물 주인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주인이 이 안에 TV, 냉장고 설치해서 건물 주인이 설치했죠? 이건 건물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세입자가 끝나고 나서 TV 떼가면 되냐고? 안 되지. 아시겠죠?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걸 보느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동그라미 6번에 임차인 정착물 밑줄 별표.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산으로 간주한다. 이게 좀 이해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냐? 이 건물이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에 건물 주인이, 집주인이, 임대인이 여기에다가 TV, 냉장고를 설치했어. 누가? 집주인이. 이거는 건물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건물의 일부라는 말은 여러분이 혼자서 살고 있다가 가끔 부부 사이가 나쁘진 않겠지만 가끔은 1년, 2년 혼자서 떨어져 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살아.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TV, 냉장고 설치한 게 있어. 내가 1년 살다가 1년 끝나서 나왔어. 나올 때 TV, 냉장고 떼우면 되나요? 안 되지. 왜? 건물의 일부니까. 이거는 정착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따가 내가 이 커튼을 내가 설치했어. 누가? 내가. 임차인이 내가. 그러면 계약기간 떨어져 나올 때 이 커튼 누가 설치했죠? 내가 떼와도 되죠.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밑에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산, 이거는 내가 떼와도 된다. 왜? 이거란 말이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왜 어려우냐? 여러분,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떼올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왜 어려우냐?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서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게 혼동을 하는 거라. 사람들이 정착물이 붙었는데 정착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아니라고.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떼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지금 발표한 거예요. 자, 나머지 4번, 5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은 요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구한 거예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하는 개념. 자, 어떤 거였냐? 이런 거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는 뭐다? 토지, 정착물. 정착물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는 여기다 뭘 더한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어떤 게 있다? 중부동산 성격 이런 것들도 살펴놔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법률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권 요걸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이런 것들로 살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거요. 자, 두 번째 우리 뭐냐? 두 번째가 토지의 분류 요겁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쉬움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밑줄하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1번 부지 밑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포괄적인 개념 밑줄, 2번 택지 밑줄, 주상공 밑줄, 3번 대지 기역 끝에 주거상업 밑줄. 지금 말하는 이거 부지 그리고 택지, 대지는 서로 포함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포함관계가 요렇게 됩니다. 포함관계가. 왜?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뭐라고요? 주거상업. 택지는 뭐라고요? 주상공. 이게 포함되겠죠? 그럼 주상공에 건축 가능. 그러면 부지는 뭐죠? 건축 가능 플러스 건축 불가능.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죠? 자, 두 번째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를 아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에서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택지, 농지, 임지.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는 세 가지죠. 주, 상, 공입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토지입니다. 어떻게 되죠? 전, 답, 과수원입니다.
임지는 농사 짓는 거 아닌 토지, 신탈림, 용지림 요런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1번에 후보지 밑줄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동그라미.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밑줄. 이 말은 뭐냐? 후보지라는 말은 상호간의 용어는 요렇게 넘어가래. 요렇게. 즉 뭐냐?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죠. 그럼 택지, 후보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금 요렇게 바뀌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바뀌어도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걸 우리 후보지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뀌고 있는 도중일 때.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어요. 뭐죠? 택지, 후보지입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면 뭐가 되죠? 택지. 바뀌고 있는 도중일 때 후보지, 이행지 말을 쓰는 겁니다. 밑에 이행지 밑줄. 두 번째 줄은 내에서 동그라미.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밑줄. 내에서 전환된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내에서라는 건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이 안에서 바뀌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런다? 이행지.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상업지 이행지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되는 거죠? 상업지.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바뀌고 있는 도중일 때.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보지 이행지 니은을 봅니다. 후보지는 전환 후에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행지는 전환 후에도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원칙적으로 여기는 후보지든 이행지든 이거 넘어가잖아요. 다 지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목이 안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하나는 지목이 안 바뀌어. 왜? 지목이 같으니까. 뭘까요? 대답하라는 의미인데. 예, 어렵다, 그죠? 어려운데 알고 보면 쉬워요.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하잖아. 모를 때는 화나는데 알고 보면 아우 너무 쉽잖아. 이것도 너무 쉬워요. 이게 지목이 같은 게 요겁니다. 주거상호원 둘 다 지목이 뭐죠? 예. 주거상호원 지목이 대자. 요렇게 바뀌면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지목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바뀌면 지목이 바뀌죠. 요렇게 바뀌어도 지목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건 이행지는 요 안에는 얘 때문에 지목이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요거 넘어가면 항상 지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요 때문에 그런 거다.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이행지든 후보지든 지목이 바뀌어요. 그런데 요것만 지목이 안 바뀌어.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행지는 요렇게 되면 지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지목이 안 바뀌니까 이행지는 지목이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지는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봅니다. 이거는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라고 한다. 뭐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갈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하니까 여기는 넘어갑니다. 건부지, 나지, 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부지, 나지 이거 들어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건부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이미 건물이 있어요. 이게 건부지입니다. 나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게 나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없으면 나지. 자, 2번 나지 밑줄 긋습니다.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밑줄. 자, 두 가지입니다. 뭐냐?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공법상 제한은 니은에 당연히 받습니다. 공법의 제한,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가 받는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논외에요. 공법 토지, 공법지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공법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이 지정돼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잖아요. 용도지역부터 공법제한을 받는 거잖아. 너무나 당연하니까 논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법상의 제한은 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건물이 있어.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건물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런데 건물 없지만 이 토지에다가 다른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했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지, 내가.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될 때까지 이 토지를 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세권 다른 사람 빌려줬어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지는 뭐냐? 공터,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이 건부지에 건물 올리고 안 올리자고 빈터 있죠, 이거. 이 빈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부지에서 건물 부분을 뺀 이걸 공지라고 말합니다. 공터, 이런 느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밑줄. 한 필지에서 건물 부분 빼고 비어있는 토지를 우리는 공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건부지와 나지의 관계에서 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지 값이 더 커요. 쌤, 요가 높잖아요. 건물 때문에 그래. 지금 건물 빼고 토지끼리 비교하면 얘가 높아요. 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거는 언제나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체유효가 달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낮은 상태가 가장 체유효라. 그래서 이게 높고 이게 낮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부지가 낮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건부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봅니다. 건부감가 원칙 밑줄. 건부감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면 건부정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획지인데, 필지획지는 뭐냐? 필지는 밑줄 긋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등기법상의 용어인데, 이거는 리얼 밑줄 긋는데,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법적 개념이 필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여러분이 등기할 때 필지별로 등기를 해요. 필지별로.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 밑줄 긋습니다. 오른쪽에 인위, 경제, 자연, 행정 조건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토지의 법률적 개념이 뭐다? 필지. 경제적 개념은 백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법지는 뭐냐? 기억 밑줄 긋습니다. 법적 소고 인정되나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사면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경사면의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 토지가 있는데 또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요점보다 내 토지야.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쓸 수가 없죠. 그럼 법적으로는 요까지 내 토지 맞아. 요까지는 내 토지가 맞는데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도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요만큼이 내 토지야. 그런데 여기를 쓰지만 요 부분이 경사면이에요. 이거 쓸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법적 소유권 인정되지만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면 토지인데 우리 토지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어. 도로가 있어. 이게 우리 토지야.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는 요 토지는 건물을 짓지 못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법지라고 인정을 보면 되겠죠. 내 토지이지만 쓸 수 없어요.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것들, 경계면 토지, 이런 토지들도 법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토지로 법적 인정은 받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런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빈지, 바닷가 토지인데 기억 밑줄 긋습니다. 법적 소유권 인정되지 않으나 경제적 실익은 높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빈지는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나라 지역이 여기까지 지적도면입니다. 지역도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여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만조수예요. 여기까지 딱 그러면 지적 이렇게 안 해요. 왜? 요거는 태풍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 알겠죠? 요 부분을 우리 이 부분은 바다에 안 돼. 요건 갯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갯벌이야. 갯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바닷물이 작게, 바닷물 많이 돌 때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갯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시점이 요거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요 부분은 바닷물은 상시 안 들어오지만 여기 지적법엔 여기까지 등기가 된다고. 이건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바닷가 토지 빈지라고 말합니다. 그 토지를. 이거는 법적으로 소유권 안 되지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토지 얘기면 여기까지 쓸 수 있잖아요. 앞마당이 넓어지는 개념이니까 요거는 빈지. 그래서 법적 소유권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높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맹지는 알 거리가 넘어가고 유휴지, 휴한지. 자, 이거는 첫 글자 동그라미죠. 유휴지, 유 동그라미. 유휴지, 유. 유가 뭐죠? 논리는. 이거는 논리는 투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토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내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논리는 토지, 유휴지입니다. 그런데 휴한지라는 게 있어요. 첫 글자에서 끝나야 되면 휴, 뭐죠? 쉬는. 농사를 쉬고 있는 토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농사를 쉬는 토지. 자, 투기 목적은 유휴지죠. 이거는 농촌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도시의 투기 목적이 공한지입니다. 공지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 투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투기 목적은 유휴지와 공한지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기셔서 밑에 있는 포락지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포락지는 락 떨어져 나갔죠. 즉 하천으로 떨어져 나간 토지, 그걸 포락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고요. 한계지는 밑줄, 택지용의 채원방권 밑줄. 택지가 끄트머리. 택지는 뭐죠? 주, 상, 공, 건축가나 도시를 말하죠. 요거의 끄트머리. 이거 우리는 한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 요거예요. 토지 분류. 됐죠? 좀 쉬었다가 밑에 있는 거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